제4강은 이집트 문명과 도자 예술에 대해서 감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한 삶을 기원했던 그런 철학이 담긴 그런 예술품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그러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일강이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집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507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제국까지의 어떤 그런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형태들로 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99년에 로제타석에 의해서 이집트 문자들이 해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그리스 문자가 최종에 있고 중간에 민중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에서 민중 문자를 해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중 문자를 해독하면 이집트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떤 발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좀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이집트는 또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크기의 피라미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높이로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147m 높이가 147m가 되고 넓이가 23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석조로 해서 쌓아 올린, 이미 그것도 피라미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그러니까 제작했던 민족이었으니까 그 문명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서 있는 형태의 이 것들은 보통 20m가 되는 그런 석상들을 조각해서 놓은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조각술도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미술의 특징은 우리가 벽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술적인 특징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런, 그러니까 신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 그러니까 자연물을 담을 때는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들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왕의 자격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그들도 태양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겼고 라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었고 신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늘과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빼곡히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데요. 하토르라고 하는 행복의 여신이 있고 또 이시스라고 하는 아마도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같은, 매의 날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보호의 여신으로서 최후까지 존재한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네프티스는 승리의 여신으로 해서 이런 위에 있는, 머리에 쓰고 있는 모양들을 달리해서 그 신들을 특징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토르는 행복의 여신인데 소의 모양을 닮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벽화의 처리는 그 당시에 영상 기록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찍었지만 이집트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영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4000년 전에 그런 영상 제작의 기초가 되는 그런 흔적을 남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 그런 것을 꿈꾸면서 빼곡히 그 당시의 일상과 그 당시의 중요한 일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영상 자료화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벽면보다도 또 돌 기둥에다가 그림 그리다 못해 이번엔 조각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조각을 해서 영상 자료를 남겼던 그런 특이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릇에도 그런 문양, 기록, 그러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기록들을 남겨서 어떤 오늘날까지도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거는 왕이고요. 이거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하고 있는 제기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돌로 조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기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돌은 너무도 가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점차 토기로 대처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지는 것들은 여기에 아까 문양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 당시의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기하학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는 재미있는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문양의 특징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왕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뿔이 달려있는 동물들을 넣어서 그려서, 이거는 아마도 제기나 하늘을 그러니까 숭배할 때 쓰여지는 어떤 그릇의 용도로 쓰였던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집트와 가장 교류가 많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푸른색을 넣어서 또 이런 그러니까 연꽃 문양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곡히 넣어서, 그러니까 보통 그 파라오의 목걸이를 연상시켜주는 어깨 부분에 이런 장식들을 넣어서 형태감들도 이미 완벽한 그러니까 조형 감각을 띈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 내지는 부장품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을 남기고 이런 파라오의 어떤 관 모양의 모습을 한 그런 토룡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약의 형태라고 할 수가 없고요. 유리 가루를 위에다 씌워서 그러니까 소성을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유리가루를 녹여서 표면을 장식한 형태인데, 아마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푸른색에 대한 신성을 그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작된 것들이고, 수련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뜻하는 것들이거든요. 신성을 뜻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도 제기나 지존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이고, 이거는 어떤 기록을 남긴 그러니까 편지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도 부장품으로서 그 하마의 형태의 그러니까 조형적인 언어, 그래서 문양을 뭔가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부장을 했던 영원성을, 그러니까 하마는 다시 부활하는, 이집트에서는 다시 부활을 뜻하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파라오의 모습을 한 기념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빼곡히 그러니까 부장품들을 넣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남기고자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장신구도 도자품으로 만들어서 만든 거고, 여기 보여지는 앵크의 십자가는 왕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그런 형태들이었고, 이것도 아마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엉덩이를 하고 있고, 날개를 달고 있고, 위에는 또 특이한 형태의 모습들을 하고 있고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회전하는 형태들로 제작된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요. 유약은 형태들이 아마도 여기에는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안에는 조금 더 짙게 해서 여기를 흐리게 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입체감 있는 것을 제작하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신과 신전 그리고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원한 삶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열망의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